내가 평생 챙긴 가족들이 결국 날 피눈물 나게 만들 줄은 몰랐어. 차라리 혼자가 낫지 가족이 원수되는 꼴은 두 번 다시 못 겪겠다. 가족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 편일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형제는 칼부림을 하고 자식은 부모를 돈줄로 여기며 무너뜨립니다. 배우자는 늙은 날의 동반자가 아니라 끝없는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집안은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라 서로의 목을 죄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피부치라는 이름 하나로 평생을 바쳤지만 그 대가가 배신과 원망, 눈물이라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가족 속에서 상처받으며 사는 게 더 잔혹한 외로움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는 자식의 불효에 마음이 찢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길러낸 자식이 결국 나를 배신할 때 그 상처는 칼날보다 더 깊게 파고듭니다. 젊을 때는 내 자식만큼은 다르다며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잔혹하게 그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식은 자기 가정을 꾸리며 부모를 뒤로 미루고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와 손을 벌립니다. 효도는 사라지고 부모는 지갑이자 짐짝으로 취급당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목숨을 다해 키운 세월이 한순간에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혼자 사는 것입니다. 기대가 없으니 배신도 없고 상처도 사라집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살던 최명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마다 막리를 나가고 손에 굳은 살이 터지도록 일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자신은 허리 디스크에 시달려도 병원비를 아끼며 아들 집에 도움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엄마, 바빠서 연락 못 드려요 라는 말이 습관처럼 되었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은 전화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팔면 우리 사는데 좀 보탤 수 있지 않나요? 그 순간 명숙 씨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토록 희생했던 사랑이 당연한 요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상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돌보러 오라는 부탁은 있었지만 명숙 씨가 몸이 아프다며 거절하자 아들 부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엄마가 우리 도와줄 수 없으면 앞으로 자주 못 뵐 것 같아요. 효도의 두 얼굴은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명숙 씨는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다 바쳐 저런 자식을 만들었을까?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기대를 완전히 끊고 혼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와 직접 장을 보고 스스로 반찬을 만들며 지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흐르자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차갑게 뱉는 말에 마음이 찢길 일도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 마시며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는 속삭임이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면 결국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혼자가 외로워도 그 외로움은 견딜만 합니다. 배신의 칼날보다는 훨씬 덜 아프거든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강렬한 경고를 던집니다. 부모의 희생은 때로는 아무런 보답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슴을 찢는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절망도 없고 내 삶은 온전히 내 손에 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혼자가 더 편한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는 가족 문제로 평생 모은 돈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은 피와 땀으로 모은 생존의 무기인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잔혹하게 파괴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부모의 재산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자식의 욕심을 자극하는 미끼로 변합니다. 형제 자매끼리 유산을 두고 피 튀기게 싸우고 자식은 부모의 돈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합니다. 결국 부모는 남은 여생을 누릴 돈조차 잃고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갈등과 불화 속에서 삼켜버리게 됩니다. 이 배신의 칼날은 남보다 더 가까운 가족에게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돈을 지키며 내 마음대로 쓰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살던 박윤자 씨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하며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켜 모은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가게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를 장만해 남은 여생을 안정되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사업을 한다며 자꾸만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5천만 원. 갚겠다는 말은 늘 있었지만 돌아온 건 빚 독촉장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도산했고 빚쟁이들이 윤자 씨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까지 아들을 두둔하며 부모가 자식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라며 통장을 내놓으라 했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윤자 씨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아들 빚 갚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통장 잔액 몇십만 원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자 씨는 가게 불을 끄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나? 결국 내 인생은 자식 빚에 빨려 들어갔구나.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단호히 끊고 혼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 남은 돈으로 월세를 내며 살았고 늦게나마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여행도 다니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되자 더 이상 빚 독촉 전화도 돈을 내놓으라는 압박도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잔고는 적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기만의 돈이라는 사실에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윤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결국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돈입니다. 가족이라도 내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행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돈을 잃는 순간 노년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혼자라면 그런 배신은 없습니다. 내 피땀으로 모은 돈을 온전히 지키며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편안한 노년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는 가족 때문에 피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언제나 따뜻함과 의지로 포장되지만 나이 들면 가장 잔인한 상처와 배신을 안겨주는 존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형제자매는 돈 앞에서 짐승처럼 싸우며 배우자는 끝내 나를 지켜주지 못한 채 등을 돌립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끈이 끊어지는 순간 남는 건 피눈물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더 편합니다. 기대가 없으니 무너질 일도 없고 내가 쏟아낸 눈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살던 이선영 씨는 세상에서 가족이 전부라 믿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집 한 채 없이도 통장 잔고가 텅 비어도 가족이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기울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내가 알아서 갚아라. 난 더는 못하겠다라는 차가운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자식들은 상황을 알면서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큰아들은 우리 살기도 힘들다며 연락을 끊었고 작은아들은 엄마가 집이라도 팔아 해결하라며 막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선영 씨는 피눈물을 쏟으며 집을 정리하고 빚쟁이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믿었던 가족이 한순간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몬 것입니다. 매일 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왔나? 결국 가족이 내 인생을 갉아먹었구나. 그러나 절망 속에서 그녀는 단호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서라도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룸 하나를 얻어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번 돈으로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혼자가 되자 처음엔 외로움이 몰려왔지만 곧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피눈물 흘리지 않아도 되었고 자식의 냉정한 태도에 가슴이 찢길 일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작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장사 끝나고 먹는 국밥 한 그릇, 시장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진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영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가족이라 믿고 매달릴 때는 매일 피눈물을 쏟았지만 혼자가 되니 오히려 눈물이 멎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말에도 마음이 찢기지 않고 내 힘으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그런 상처는 없습니다. 피눈물을 삼키며 밤을 지새울 이유도 기대했다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노년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네 번째,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는 가족 문제로 평생 피곤하게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언제든 나를 괴롭히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끝없는 비교, 부모와 자식 간의 기대와 실망, 사위며 며느리와의 알력까지. 누구는 나를 원망하고 누구는 내 등을 떠밀며 누구는 내 주머니를 노립니다. 평생을 바쳐도 만족은커녕 불평이 돌아오고 내가 숨을 고를 틈조차 없이 피곤함만 더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합니다. 아무도 내 일상에 끼어들지 않고 내가 지켜야 할 체면도 없으며 평생 가족 문제에 끌려다니며 소모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서 살던 장영희 씨는 평생을 가족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 학비를 대주며 언니 노릇을 했고 결혼해서는 시댁 제사며 행사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두 아들의 살림까지 챙기느라 본인의 삶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가 우리한테 너무 간섭한다고 원망했고 작은아들은 생활비 지원이 줄자 엄마가 형만 챙긴다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형제끼리 싸울 때마다 판사처럼 불려나가야 했고 며느리들 사이에서 터지는 갈등은 늘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날도 작은 며느리와 큰 며느리가 명절 음식 문제로 싸움을 벌였고 결국 영희 씨가 그들 사이에 끼어 밤새 울며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피곤해 몸은 무너져 가는데 누구도 그녀의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나 가족 문제로만 돌아가고 있구나. 결국 나만 피곤하다. 결심은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영희 씨는 자식들에게 앞으로 각자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며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전셋집을 얻어 홀로 생활을 시작했고 그제야 처음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누구의 전화에도 쫓기지 않았고 명절이 다가와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반찬 몇 가지를 혼자 차려 먹으며 텔레비전을 볼 때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 같네. 영희 씨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피곤하게 살다간 결국 내 삶은 사라집니다. 혼자가 되니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강한 경고입니다. 가족 문제에 끌려다니며 피곤하게 살면 내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는 가족의 불화보다 혼자의 고요가 더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내 편이라 믿었지만 나이 들수록 집안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자식은 서로의 몫을 두고 싸우고 형제는 재산 문제로 등을 돌리며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는 말로 상처를 줍니다.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집이 고함과 비난으로 가득 차면 그 순간부터 노년은 지옥이 됩니다. 한 지붕 아래 있으면서도 따로 사는 것보다 더 외롭고 더 피곤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다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고요한 방 안에서 내 호흡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화로 얼룩진 대화 대신 차분한 침묵이 나를 감싸줍니다. 그 고요는 가족의 불화보다 훨씬 달콤한 선물입니다. 광주에 사는 김영순 씨는 세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서 결혼한 뒤부터 집은 늘 불화로 가득했습니다.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고 아들들은 서로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이 더 많이 도와야 한다. 동생은 책임을 피한다라는 말싸움은 결국 부모인 영순 씨 앞에서 폭발했습니다. 심지어 남편마저 중재는커녕 어느 한쪽 편을 들며 갈등을 더 키웠습니다. 명절이면 모두 모여 웃어야 하는 식탁이 날카로운 말로 난도질당했고 영순 씨는 그 자리에 앉아 매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가 집을 나가며
이 집은 오면 올수록 숨이 막혀요라고 말하던 장면은 그녀의 가슴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후로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족 불화 속에서 피 말리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국 집을 정리하고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두려웠지만 곧 그 고요가 주는 평화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저녁 식탁은 혼자라도 평온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차를 마시는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는 맛이 난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에게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외로움은 참을 수 있지만 가족 불화는 죽을 만큼 괴롭습니다. 차라리 혼자의 고요가 100번 낫습니다. 영순 씨의 고백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뼈아픈 교훈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불화는 영혼을 갉아먹고 남은 생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자의 고요는 달콤합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루가 평화롭게 흐릅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을 챙겨온 사람일지라도 결국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훨씬 편하다는 잔혹한 진실을 말입니다. 6번째, 평생 챙긴 가족보다 혼자가 더 편한 이유는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는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인 사이라고 안심하지만 돈과 재산 앞에서 가족은 언제든 낯선 이보다 더 잔인한 적으로 돌변합니다. 형제는 서로를 향해 칼날 같은 말을 내뱉고 자식은 부모를 법정에 세우며 며느리와 사위는 분노의 불씨를 던져 집안을 불구덩이로 만듭니다. 어릴 적 함께 울고 웃던 기억은 사라지고 남보다 더 독하게 서로를 파멸로 몰아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평생의 원한으로 남아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러나 혼자라면 이런 지옥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배신도 없고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니 원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만 지키면 되니 마음이 훨씬 편합니다. 대구에서 살던 윤정자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세 아들과 함께 살며 서로 의지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남긴 집 한 채가 문제였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생전에 내게 맡긴 거다라며 권리를 주장했고 둘째는 우리도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며 맞섰습니다. 막내는 내가 어머니 모실 테니 그 집은 내게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대화는 곧 욕설로 변했고 급기야 장남과 둘째가 몸싸움을 벌이며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정작 정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평생 뼈 빠지게 모은 집 한 채가 오히려 자식들을 갈라놓고 혈육을 원수로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세 아들은 법정으로까지 가서 유산 소송을 벌였습니다. 피부치끼리 증거를 모아 서로를 고소하는 참담한 광경은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정자 씨는 밤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집이 없었다면 이렇게 원수가 되진 않았을 텐데.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소송 중인 집에서 손을 떼고 작은 전셋집으로 홀로 옮겨갔습니다. 혼자가 된 후 오히려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다툼을 중재할 필요도 없었고 법원에 불려다니며 수치심을 느낄 일도 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차를 끓이며 이제야 내 삶이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정자 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 믿었지만 결국 원수가 되더군요. 혼자가 된 지금이 훨씬 편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경고를 던집니다. 가장 가깝다는 가족이 가장 잔혹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잔혹한 진실. 그러나 혼자라면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원한에 휘말리지 않고 내 마음을 고요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가족을 챙겨온 이조차도 결국 깨닫게 됩니다. 혼자가 더 달콤하다는 냉혹한 사실을 말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왜 그런 사람 붙잡고 사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요? 아버지, 그 여자 돈 노리는 것 뻔히 보이는데 왜 눈이 멀었어요? 이 나이에 연애요? 창피한 줄 아세요? 그냥 혼자 사세요. 이 끔찍한 대화들은 실제로 노년의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듣는 모욕의 언어입니다. 젊은 시절이라면 웃어넘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굽은 어깨에 던져지는 차가운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단순히 오해와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자식의 혐오 섞인 눈빛, 낯선 가족들의 노골적인 멸시, 심지어 재산을 둘러싼 전쟁까지 벌어지며 삶을 송두리째 흔듭니다. 설렘보다 모욕이 앞서고 행복보다 치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사랑이 아니라 지옥문을 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노년의 사랑이 때로는 축복이 아닌 처참한 파멸로 이어지는지 그 잔혹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첫 번째 이유는 낯선 가족에게 모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3세 정순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몇 년간 홀로 살다가 같은 동네에서 만난 한 남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늦게 만난 인연이라 서로 의지했고 함께 장을 보고 산책하며 남은 시간을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상대 남성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돈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면 식탁 끝에 앉혀놓고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며 마치 하인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반찬을 덜어주던 손을 뿌리치며 우리 엄마 자리 넘보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정순애 씨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의 곁에서조차 낯선 이방인, 불청객, 심지어 모욕받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돌아왔지만 그 모욕의 기억은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노년의 사랑은 때때로 불청객 취급을 받습니다. 본인은 새로운 희망이라 여겼던 사랑이 상대의 가족에겐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낯선 가족은 이유 없는 의심과 경계로 상처를 줍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새로운 연인은 사랑이 아니라 유산을 노리는 침입자일 뿐입니다. 결국 늙어 사랑에 뛰어든 이들은 모욕과 불신 속에서 자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사랑이 주는 기쁨보다 모욕의 기억이 훨씬 오래 남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며 마음이 여려지고 한마디 비수가 평생의 상처가 됩니다. 더구나 그 상처는 상대 자식들이라는 피로 맺어진 가족의 입을 통해 쏟아지니 더 깊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노년의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상대의 가족은 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나를 적으로 여기진 않는가?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낭만만이 아닙니다. 낯선 가족의 차가운 눈빛과 모욕적인 말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 순간 사랑의 달콤함은 산산이 부서지고 남는 건 쓸쓸한 후회와 멍든 자존심뿐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행복보다 치욕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두 번째 이유는 병간호 지옥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72세 김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홀로 살아오다 5년 전 동네 모임에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서로 외로움을 달래주며 지냈고 곧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늦게 찾아온 사랑이라며 주변에도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단 2년 만에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상대 남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들은 의사의 말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당분간은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보호자가 곁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들은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고 모든 짐은 정자 씨 혼자에게 떨어졌습니다. 매일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이고 약을 챙기며 밤새 간병인처럼 살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목엔 힘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욕창이 생기진 않았는지 뒤집어주며 내가 왜 이런 지옥에 빠졌을까 수십 번을 되뇌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남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향해 당신이 책임져야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이 아니라 무급간병인, 그것도 모욕당하는 하녀로 전락한 채 눈물로 세월을 버텼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지옥으로 변하는 무서운 민낯입니다. 달콤한 말과 따뜻한 손길로 시작했지만
한순간에 병간호라는 족쇄에 묶여버립니다. 특히 노년의 병간호는 청춘의 간병과 차원이 다릅니다.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고 경제적 여유도 부족합니다. 요양병원에 맡기려 해도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고 자식들은 냉정하게 뒤로 빠집니다. 결국 책임은 고스란히 연인에게 전가됩니다. 사랑을 시작할 땐 두 사람이지만 병간호가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소모되는 것입니다. 병간호는 단순히 힘든 일이 아닙니다. 존엄을 갉아먹는 잔혹한 고문입니다. 낮에는 오물 냄새와 싸우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환자의 기침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손에 잡히는 건 변기통과 기저귀뿐이고 밖의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시간이 갈수록 자신도 병들어 간다는 점입니다. 무릎이 부서져라 환자를 일으키고 팔 힘으로 몸을 들어 올리다 결국 자기 몸이 먼저 망가집니다. 사랑을 했던 사람이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마음속엔 차라리 이 고통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잔혹한 생각까지 스며듭니다.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렘은 짧고 병간호는 길며 감당해야 할 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병실 냄새에 파묻혀 청춘의 마지막 불꽃이 썩어가고 남은 시간은 모두 희생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을 시작할 땐 함께 웃는 미래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간병 지옥이 그 문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옥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닌 의무와 원망으로만 가득한 나날이 이어집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결국 사랑이 아니라 병간호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에 속아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대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사랑이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참혹한 굴레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세 번째 이유는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이도연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외로운 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여성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늘 상냥했고 남은 인생 제가 곁에 있을게요 라며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도연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설렘에 가슴이 뛰었고 곧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점점 금액은 불어나 수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연 씨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통장을 열었고 결국 평생 모은 돈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관계가 진짜라면 집도 내 이름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압박했고 도연 씨는 두려움의 집문서까지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 잃어버린 집, 그리고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어요? 라며 분노했고 도연 씨는 말문이 막힌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건 사실 교묘한 사기극이었고 평생의 피와 땀으로 쌓은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지옥으로 변하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파고드는 달콤한 말은 결국 재산을 노린 덫일 수 있습니다. 상대는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위로로 다가오지만 진짜 목표는 당신의 지갑과 집입니다. 이 지옥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시작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부탁이 반복되며 처음엔 소액이라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돈을 내주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없는 현금줄로만 보게 됩니다. 사랑의 언어는 사라지고 남는 건 뻔뻔한 요구와 모욕뿐입니다. 심지어 재산을 모두 잃은 뒤에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로 당신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더 끔찍한 건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속지 말았더라면 내가 왜 마음을 열었을까라는 후회가 매일 가슴을 파고듭니다. 자식들에게도 바보 취급을 당하고 이웃들 사이에선 노년의 눈멀어 전 재산을 날린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동, 희생, 그리고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돈이 사라지면 집은 무너지고 생활은 공공해집니다.
약 한 봉지를 사는 것도 눈치가 보이고 전기요금 고지서 한 장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픈 몸을 방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그 사랑이 돈을 노린 함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렘은 짧지만 배신은 평생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켜온 집 한 채, 통장 잔고, 그리고 존엄까지도 산산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사랑을 꿈꾸는 순간 반드시 이 냉혹한 현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달콤한 손길 뒤에 숨어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전 재산을 삼키려는 끝없는 탐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네 번째 이유는 자식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살던 71세 장도연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랜 세월 홀로 지냈습니다. 외롭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여성이 그의 삶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설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인연이라며 함께 시장을 보고 소소한 여행도 다니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가 새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확 변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사람을 집에 들입니까? 우리 집안 망신이에요. 그날 이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습니다. 명절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은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배신한 겁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니라 남입니다라며 소리쳤습니다. 장도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지만 이미 자식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을 택했지만 그 대가로 자식과 손주의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는 지옥에 갇혔습니다. 노년에 시작하는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자식들의 눈엔 그 사랑이 부모의 배신으로 비칩니다. 자식은 평생 부모를 자신만의 영역에 가두고 싶어 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라는 울타리 안에만 존재하길 바라는데 그 벽을 깨고 들어오는 타인은 곧 적이 됩니다. 그 적을 품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마음속에서 존경의 대상에서 배신자로 추락합니다. 더 끔찍한 건 자식과의 관계 단절이 단순한 감정의 싸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혼식장에도 손주의 돌잔치에도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식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지만 노년의 사랑 하나 때문에 외면당하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건 낯선 연인뿐인데 그마저 병들거나 떠나가면 완전히 홀로 남겨집니다. 자식을 잃고 사랑도 잃고 두 배의 고통 속에 갇히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는 순간 자식은 등을 돌리고 세상은 손가락질합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만났다, 재산 노린 관계다라는 악의적 소문이 퍼지며 부모는 자식 앞에서도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에 휘말립니다. 사랑 하나로 자식과 담을 쌓고 평생 애써 쌓아온 가족의 신뢰와 온기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후회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잃고 난 뒤 남는 건 쓰라린 공허함뿐입니다. 손주의 성장 모습을 앨범으로만 보며 눈물 짓고 명절마다 쓸쓸히 혼자 밥상을 차리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내가 왜 그 사랑을 시작했을까라는 자책은 날마다 심장을 파고듭니다. 사랑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자식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절망만 남습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은 순간이지만 자식과의 단절은 평생의 고통입니다. 피부치의 얼굴조차 외면당하는 노년은 사랑이 아닌 형벌입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어둠으로 끌어내릴 수 있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다섯 번째 이유는 내가 아파지는 순간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5세 최병호 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인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병호 씨에게 잊었던 웃음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하며 노후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년 뒤 병호 씨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가 필요하고 거동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병호 씨의 통장, 집, 심지어 병원 치료 결정권까지 모두 그녀가 쥐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당신을 위해 대신 처리하는 거예요 라며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이 면회를 오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빼앗았고 통장 잔고는 알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그 여자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진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으며 병호 씨는 침대에 누운 채 자신이 인형처럼 취급당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녀가 간병을 핑계 삼아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게 굴며 이젠 아버지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있지만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조차 빼앗긴 채 수치와 분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사랑이 얼마나 잔혹하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몸이 무너지는 순간 권력은 사랑하는 연인의 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주도권을 쥔 사람은 간병과 보호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재산과 생활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환자가 아니라 인형 혹은 돈줄로 전락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픕니다. 늙으면 병원과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에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곁에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병원 치료 방향을 정하고 간호 인력을 고용하고 심지어 방문객을 통제하는 일까지 상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건 싫다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의사는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시합니다. 환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침묵으로 묻힙니다. 더 무서운 건 돈입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현금, 집을 담보로 잡히는 대출, 보험금의 수령자 변경.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진행됩니다. 당신은 병실 침대에 묶인 몸으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권리는 한순간에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갑니다. 노년에 아파지는 순간 사랑은 갑자기 무기가 됩니다. 당신을 지켜주는 보호망이 아니라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족쇄로 변합니다. 연인의 따뜻한 손길은 돌봄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되고 당신의 남은 인생은 타인의 결정에 매달린 채 흘러가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바로 내가 병드는 순간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설렘과 행복은 잠시지만 아픔과 통제는 평생의 족쇄로 남습니다. 그 사랑 하나로 인해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고 결국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6번째 이유는 평생 지켜온 명예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한기석 씨는 젊은 시절 성실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청렴하다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두고 돈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파는 양반이라며 존경했고 자식들 역시 아버지의 명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사별한 후 찾아온 외로움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때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인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남은 인생 혼자 사시려고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한마디에 굳어있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면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병실에서 여인은 보호자를 자처하며 의료진 앞에서 큰 소리쳤고 자식들이 찾아오자 당신 아버지는 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라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이웃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그가 평생 쌓아온 명예, 깨끗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라는 이름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사람들 사이에선 그 여자한테 홀려 전 재산까지 넘겼다더라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병석에 누워 몸조차 가누지 못한 채 그는 명예를 지키기는커녕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왜 이렇게 잔혹한 결과를 낳을까요? 바로 아픔이 찾아오는 순간부터입니다. 몸이 무너지고 스스로 선택할 힘을 잃는 순간 연인은 보호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장악합니다. 병실의 방문객까지 통제하고 통장과 집문서도 손에 넣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웃과 친척, 심지어 자식들까지 홀려서 모든 걸 빼앗겼다는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평생 지켜온 명예와 체면은 단 몇 달 만에 산산조각 납니다. 명예란 단순한 체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입니다. 직장에서 묵묵히 성실히 일하며 얻은 신뢰, 가족 앞에서 쌓은 존경, 이웃에게 인정받은 이름값. 그러나 노년의 사랑을 잘못 시작하면 그 모든 것이 조롱거리가 됩니다. 늙은이 여자한테 눈이 멀었다. 결국 돈과 명예까지 다 내줬다는 뒷말이 꼬리를 물며 퍼집니다. 특히 남자가 병들어 쓰러지는 순간 상황은 더 참혹해집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연인의 목소리만 남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아닌 보호자의 동의만 따릅니다. 자식들이 억울해 항의해도 병원은 실질적인 보호자가 저분인이라며 연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때부터 남자는 존재조차 무시당하는 그림자가 되고 주변의 모든 시선은 비웃음과 경멸로 바뀝니다. 평생 남겨온 명예는 어리석은 노인이라는 오명에 가려지고 맙니다. 더 큰 문제는 회복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병에서 회복된다 해도 한번 깨진 명예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자식과의 신뢰는 이미 부서졌고 사회적 평판은 끝없이 추락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도 무너져 남는 건 낯선 연인과 흔들린 이름뿐입니다. 늙어 이성을 사랑하면 지옥인 이유는 아픔 앞에서 단단히 지켜온 명예조차 순식간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청렴함, 존경, 체면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당신은 더 이상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연인에게 휘둘리다 모든 걸 잃은 웃음거리로 전락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선택이 결국은 명예의 파멸로 이어진다는 잔혹한 현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야, 내 형은 아직도 돈 자랑만 하더라. 내 얘기는 들을 생각도 없던데? 우리 언니? 평생 엄마 사랑만 독차지하더니 지금도 나를 무시해. 솔직히 말해봐. 내 동생이 내 돈 뜯어간 거 아직도 용서 못했지? 나이 들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장면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사이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보다 더 잔혹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부모의 편애가, 돈과 재산 문제까지 얽히면 그 증오는 불길처럼 번집니다. 더 끔찍한 건 한 번 갈라진 사이는 다시 붙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모른 척 지나가려 해도 명절에 터져 나오고 부모 문제로 재차 드러나며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은 부서져 버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형제 자매가 이렇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어버리는지 그 치명적인 이유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는 다르다는 착각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보셔야 뒤늦게 후회하지 않고 무너지는 관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첫 번째 진짜 이유는 형제의 배우자가 끼어들어 사이가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는 한 형제의 이야기는 이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부모가 남긴 유일한 재산은 낡은 단독주택 한 채였습니다. 형과 동생은 원래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컸고 어머니 장례식 때도 함께 어깨를 붙잡고 울던 사이라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례가 끝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형의 아내는 집을 팔아 현금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반면 동생의 아내는 시집살이 다 한 게 누구냐? 그동안 부모 곁 지킨 건 우리 집 아니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며칠 후 양쪽 아내가 모인 자리에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욕설이 오갔습니다. 형의 아내는 내 남편은 부모 등골 빼먹고 산 기생충이라고 퍼부었고 동생의 아내는 술잔을 집어던지며 내 남편이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쓰레기라며 맞섰습니다. 그 순간 형제가 나서 말리기는커녕 각자의 아내를 두둔하며 더 큰 싸움이 터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그날 이후 두 집은 철저히 갈라섰습니다. 형과 동생은 더 이상 서로의 집을 찾지 않았고 부모 제사도 따로 지내는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건 배우자의 교활한 말 한마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사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배우자입니다. 형제끼리라면 단순한 말싸움에서 끝날 일이 배우자가 끼어들면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번집니다. 특히 아내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불을 지핍니다. 한쪽은 내 남편을 무시했다며 끝없이 증오를 부추기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더 희생했다며 원망을 쌓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는 점점 배우자의 입을 통해 상대를 보게 됩니다. 직접 쌓아온 추억과 신뢰는 사라지고 배우자의 해석과 분노가 형제의 눈과 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갈등이 더 깊어진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형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결국 어린 시절의 정마저 지워버립니다. 내 형은 늘 내 덕만 보며 살았다. 내 동생은 평생 부모 집에 얹혀 살았다. 같은 독설은 형제의 기억을 왜곡시키고 의심과 증오를 심습니다. 그 결과 형제는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배우자 편에 서서 싸우는 꼴이 됩니다. 피부치가 아니라 배우자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형제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인생 말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부모 제사를 따로 지내는 것은 물론 상속을 두고 법정에서 피를 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판결문에 이름을 올리며 남남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배우자의 교활한 개입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형제간 문제는 형제끼리만 해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끼어드는 순간 상황은 반드시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둘째, 돈과 재산 문제는 명확히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를 빌미로 형제를 흔들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스스로도 배우자의 말에 무조건 끌려가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진짜 이유는 결국 피보다 강한 배우자의 입김 때문입니다. 한순간의 말, 한 번의 비웃음이 형제의 관계를 송두리째 부숩니다. 교활한 배우자의 그림자가 드리운 순간 형제의 정은 끝없이 무너지고 남보다 더 잔혹한 원수로 남게 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두 번째 진짜 이유는 부모가 중간에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집안 이야기는 그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이 집 부모는 평생 큰 아들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기둥은 첫째다. 우리 가문을 잇는 건 첫째다라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큰 아들에게만 제일 좋은 반찬을 덜어주고 용돈도 몰래 챙겨주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큰 아들에겐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둘째 아들은 알아서 벌어라는 말뿐이었고 셋째와 넷째 딸들은 아예 공부는 사치라며 고등학교 졸업도 못 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가 늙자 큰 아들은 부모 곁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아들과 두 딸이 부모의 병간호를 도맡아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약을 타오고 응급실을 뛰어다니며 온갖 고생은 다 했지만 부모의 입에서는 여전히 우리 첫째가 있어 든든하다라는 말만 흘러나왔습니다. 간병으로 지쳐있던 둘째 아들은 그 한마디에 결국 폭발했습니다. 누가 병원비 내고 누가 당신들 곁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첫째 타령이냐? 분노에 찬 목소리는 병실을 울렸고 옆에 있던 셋째와 넷째 딸도 눈물을 터뜨리며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끝내 큰아들이 집안을 지켜줄 거다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재산은 고작 시골집 한 채였지만 부모가 생전에 이 집은 큰아들 몫이라 못을 박아둔 탓에 다른 형제들은 철저히 배제당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술에 취해 부모도 죽을 때까지 눈이 멀어 있었다며 큰아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셋째와 넷째 딸은 울부짖으며 우린 평생 머슴처럼 살았는데 결국 넌 다 가져가는구나라며 비난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해 싸움을 말려야 했고 형제들은 장례를 치르면서도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둘째 아들과 두 딸은 완전히 큰아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같은 핏줄이었지만 부모의 편에는 자식들을 갈라놓고 형제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부모의 불공평한 사랑은 가장 깊고 치명적인 균열을 낳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만을 떠받드는 문화는 다른 자식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새깁니다. 우린 늘 들러리였다. 우린 부모에게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절망감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쪽만 감싸는 순간
그 집안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진짜 이유는 결국 부모가 공정한 심판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편애 속에서 흐른 피는 독으로 변합니다. 그 독은 자식들의 관계를 갈갈이 찢고 결국 남보다 더 잔혹한 원수로 만들고 맙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세 번째 진짜 이유는 한쪽은 여유롭고 한쪽은 힘들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형은 평생 대기업에 다니며 넉넉한 연금을 챙기고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며 안정된 노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올라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부모의 집을 처분하면서 불씨가 터졌습니다. 형은 당연히 자신이 더 많이 기여했으니 큰 몫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생은 평생 부모 곁을 지킨 건 자신이라며 맞섰습니다. 욕설이 오갔고 결국 주먹다짐으로 번졌습니다. 술 기운에 동생이 집안에 있던 둔기를 집어 던지면서 형이 크게 다쳤고 구급차가 출동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 두 형제는 완전히 갈라섰고 부모 제사조차 따로 지내는 원수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이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이 형제의 마음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이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여유로운 형제는 가난한 형제를 만나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요구할까 두려워지고 밥값조차 함께 나누기 어색해집니다. 반대로 힘든 형제는 잘 사는 형제의 눈빛에서 은근한 우월감을 읽습니다. 아무리 아닌 척해도 집값이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르면 대화조차 끊깁니다. 자식 이야기, 여행 이야기, 노후 계획까지 전부 상처가 됩니다. 가진 자의 자랑은 가난한 자의 모욕이 되고 가난한 자의 하소연은 가진 자의 피로가 됩니다. 결국 형제는 더 이상 위로가 아닌 불편함의 존재로 남게 됩니다. 명절에 모여도 서로 눈치만 보고 모임이 끝나면 곧바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가까운 혈육이기에 더 뼈아프고 더 깊이 상처를 줍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상대의 처지를 인정하고 불필요한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랑을 삼가고 힘든 사람은 원망을 접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조건 함께하려는 억지가 결국 관계를 폭발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이유, 바로 이 불편함 때문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혈육이라도 돈과 생활 수준 앞에선 남보다 더 잔혹한 타인으로 변합니다. 결국 남는 건 냉정한 진실 하나입니다. 피보다 두려운 건 형제 사이에 스며든 불편함이라는 독입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네 번째 진짜 이유는 어릴 적 상처가 늙어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그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 자매는 늘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언니는 성적이 우수해 부모의 사랑과 칭찬을 독차지했고, 동생은 언제나 너는 왜 언니처럼 못하니라는 말을 들으며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명절마다 어머니는 은근히 언니에게만 더 좋은 음식을 챙겼고, 아버지는 동생의 실수를 두고 늘 집안 망신이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 상처는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인이 된 후에도 동생은 늘 열등감과 분노에 휘둘렸고, 언니는 그런 동생을 무시하며 더 멀리 했습니다. 어느 해 설날 모처럼 모인 자리에서 언니가 무심코 넌 어릴 때부터 집안의 보탬이 된 적이 없잖아라고 말하자 동생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술병이 날아가고 언니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이미 자매의 관계는 파국이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고 부모의 장례식조차 따로 지냈습니다. 피를 나눈 자매였지만 어린 시절 심어진 상처는 결국 늙은 나이에 폭발하며 원수로 남게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어릴 적 받은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늙어서도 관계를 파괴하는 불씨가 됩니다. 부모의 편애, 끊임없는 비교, 차별적인 대우는 형제 자매의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상은 더 단단한 앙금으로 굳어집니다. 평생 묻어두었던 감정은 노년의 경제적 문제, 재산 분쟁, 자식 문제와 겹치면서 더욱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언젠가 폭발할 시한폭탄처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갑니다. 늙은 형제 자매의 갈등은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눌러왔던 상처가 한순간에 터져 나오며 그 파괴력은 가히 전쟁과 같습니다. 어린 시절 무시당한 기억, 밥상머리에서 울며 삼켰던 눈물, 비교 속에 찢겨나간 자존심이 노년에도 생생히 남아 상대를 향한 증오로 변합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자매가 부모의 장례식조차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남보다 더한 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이 비극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신 그 상처를 다시 꺼내어 대면하고 서로에게 사과와 이해를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원수로 남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자존심이 더 커지고 사소한 언행 하나에도 어린 시절의 분노가 되살아납니다. 또 나를 무시하는구나. 역시 어릴 때부터 달라진 게 없어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옵니다. 결국 혈육은 가장 가까운 적이 되고 늙은 형제 자매는 서로의 삶에 치명적인 상처만 남깁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진짜 이유는 결국 어린 시절의 상처가 아직도 내 안에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만 그 피 속에 섞인 고통과 한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옅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며 더 진하게 남아 노년에 이르러 그 관계를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늙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는 다섯 번째 진짜 이유는 형제라 해도 결국 남이며 자기 가정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사는 한 집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잔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은 오래된 상가 건물 한 채였습니다. 장례식 때만 해도 형제 넷은 서로 잘 챙기며 살자고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상속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장남은 내가 장남으로서 부모 제사를 이어가야 하니 건물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는 내가 부모 곁을 끝까지 지켰다며 반발했고, 셋째는 돈이 급한데 내 지분을 먼저 달라고 나섰습니다. 넷째는 울먹이며 우린 여자인데 늘 희생만 강요받았다며 격하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각자의 배우자가 뒤에서 불을 붙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남의 아내는 우리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누가 책임지냐며 남편을 부추겼고, 둘째 아내는 간병 다 해놓고 빈손이면 바보냐며 악을 썼습니다. 결국 고성이 오갔고 술병이 깨지며 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장례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고 경찰까지 출동해 형제들을 갈라놓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네 형제는 다시는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죽음 앞에서도 자기 가정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결과 피부치들은 원수로 갈라섰습니다. 이처럼 늙어 형제 자매의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피보다 현실이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형제는 평생의 동지라고 믿지만 나이가 들면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납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식 교육비와 생활비, 노후 준비로 허덕이다 보면 형제 자매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명절에 모이고 연락을 주고받지만 부모가 떠난 뒤에는 연결고리가 사라집니다. 결국 각자의 가정이 삶의 전부가 되고 형제는 그저 과거의 추억 속 인물일 뿐 남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밀려납니다. 특히 돈 문제가 걸려들면 그 가면은 무섭게 벗겨집니다.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형제, 부모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형제 혹은 자식 문제로 얽혀 서로를 비난하는 형제. 이 모든 다툼의 바탕에는 내 가정이 먼저라는 본능적인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형제의 어려움보다 내 아내와 내 자식의 안위가 먼저이고 결국 그 계산 앞에 형제에는 무력하게 무너집니다. 더 무서운 건 나이가 들수록 이 갈등이 더 치열해진다는 점입니다. 노년의 삶은 경제적으로 팍팍합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와 나눠야 할 몫은 더 큰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내 자식 먹여 살리기도 힘든데 왜 내 몫까지 신경 써야 하냐는 냉정한 말이 쉽게 튀어나옵니다. 서로를 도와야 할 시기에 오히려 서로를 원망하며 등을 돌리는 것이지요.
형제자매 관계를 지켜내려면 최소한의 원칙이 필요합니다. 돈거래를 하지 말 것, 재산 문제는 문서로 명확히 할 것, 가정사에 지나치게 끼어들지 말 것.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지키지 못합니다. 형제라는 이유로 대충 넘어가다 결국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진짜 이유는 결국 형제도 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찾아옵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사이라 해도 내 가정의 생존 앞에서는 그 관계가 무너지고 혈육은 더 이상 혈육이 아닙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현실의 칼날 앞에서는 피조차도 쉽게 말라버립니다. 결국 남는 건 추억이 아니라 원망과 증오뿐입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6번째 진짜 이유는 형제의 실패를 위로보다 비웃음으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그 비극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셋째 아들은 평생 성실히 중소기업에 다녔지만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었으나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내와 자식은 결국 집을 떠났습니다. 절망 속에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형제들에게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보려고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혹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넌 원래 뭐든 오래 못 버티잖아. 남들이 다 하는 가게 하나 못 지켜낸 걸 보니 역시 기대할 게 없다. 여동생도 가세했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책임감이 없었잖아. 다 내 탓이지 누굴 탓해? 그 순간 셋째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라 믿었던 형제들조차 자신을 조롱거리로 삼는 현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형의 멱살을 붙잡았고 집안 모임은 순식간에 욕설과 눈물, 깨진 유리잔이 뒤엉킨 난장판으로 변했습니다. 피부치의 위로를 갈망했던 자리에서 그는 다시는 형제들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이렇듯 실패한 형제를 향한 비웃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가슴을 찢고 형제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갑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형제자매가 내뱉는 말이 위로냐 조롱이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달라집니다. 위로는 다시 일어설 힘을 주지만 비웃음은 영원한 상처로 남아 형제애를 증오로 바꿉니다. 노년에 들어 형제 갈등이 격화되는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삶의 실패를 두고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낙인 찍고 웃음거리로 삼는 태도가 더 치명적입니다. 이미 사회에서 상처받고 쓰러진 형제에게 내가 못난 거다라는 말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말은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피부치로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비웃음이 평생의 감정으로 쌓인다는 점입니다. 명절마다 아직도 제대로 하는 일 없냐? 라는 농담이 반복되고 모임에서 넌 늘 사고만 친다라는 말이 습관처럼 튀어나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갈갈이 찢겨나가고 결국 어느 날 폭발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형제는 더 이상 혈육이 아닌 아니 그보다 더 증오스러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늙어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는 진짜 이유는 결국 서로의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위로하지 않고 비웃는 순간 피보다 진한 정은 순식간에 썩어버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남보다 더 잔혹한 원수로 남은 형제의 그림자뿐입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깨달음이 분명될 것입니다. 아울러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